저는 서유진입니다. 올해 40이에요. 결혼한 지 11년 됐고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42살. 1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되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남편이 샤워 중이라 거실에 있는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띄워진 메시지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고마웠어. 제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내가 보낸 걸까? 싶어 제 메시지함을 확인했지만 아니었어요. 전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죠.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이 계속 눈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향수 냄새요. 예전엔 그런 거 안 뿌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은한 우디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거울 보는 시간도 부쩍 늘었고요. 아침마다 셔츠를 고를 때면 괜히 멋부리는 느낌이랄까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응, 요즘 회사에 신규 프로젝트 들어와서 야근이 많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차라리 어딘가 들떠 보였죠. 주말 회식도 자주 생겼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약속이 있다는 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고 말끝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핸드폰을 잘 안 놓더라고요.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이젠 늘 바지 주머니나 손에 꼭 쥐고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에 올려놓고요.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니까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더더욱 믿고 싶었죠. 그냥 내가 예민한 걸 거라고.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고 나도 다시 복직 준비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한테 더없이 평온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눈도 잘 마주치고 말투도 친절했고 생일 선물도 꼬박 챙겼고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새 셔츠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 셔츠는 제가 산 게 아니었어요. 이거 예쁘다. 내가 언제 샀지? 물어보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팀장님이 생일이라고 준 거야. 요즘 직원들끼리 선물도 주고 그래. 그런데요. 그 셔츠 선물이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았어요. 입체적인 어깨선, 소매 길이, 컬러톤까지 정말 그 사람의 취향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고르기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우연이었는지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뒤 블랙박스 속 한 장면이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노트북을 켰어요.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돌려봤어요. 화면 속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세웠고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탔어요. 카메라 화질이 아주 좋진 않았지만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긴 생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둘은 말없이 이동했어요. 목적지는 강남 쪽 호텔 앞이었고요. 거기서 남편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여자를 먼저 내려줬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호텔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그 뒤를 따라갔고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늘 하던 일처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정말 저 안으로 같이 들어간 걸까? 그때 느꼈던 감정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뭘 본 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돌려봐도 분명했어요. 두 사람이 호텔 앞에서 함께 내렸고 남편은 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게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남편이 안에 들어갔는지도 직접 본 건 아니니까요. 결국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미행해 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에 일부러 연차를 냈습니다. 남편은 오전 10시에 차를 끌고 나갔어요. 회사 방향이 아닌 성수동 쪽으로요. 저는 택시를 타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남편의 차만 계속 바라보면서 아니길, 제발 아니길,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여자가 차에 타더니 이번엔 신논현 쪽 모텔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혼자 내리더니 몇 분 후 다시 돌아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남편 창 쪽으로 건넸어요. 서류 같기도 하고 종이봉투 같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은 헤어졌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보통 불륜이라고 하면 뜨겁게 만나고 애틋하게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둘은 너무 담담했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없이 각자 자기 길로 걸어갔어요. 마치 오래된 공범처럼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이 사람 누구지? 왜 굳이 저렇게 조용하게 만나지? 회사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일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머릿속을 스쳐간 얼굴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직원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모임 친구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강서아. 대학 때부터 1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만나던 사이였고 아이도 비슷한 또래라 자주 육아 이야기도 나눴어요. 요즘 들어 부쩍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어요. 문득 이상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 남편이 그랬거든요. 아, 오늘 서아 봤어. 우연히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서아가 남편 회사 근처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직장도 그 근처가 아니고 동선도 전혀 안 맞아요. 설마 그게 그날이었나? 불안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혹시 정말 서아가 그 여자라면? 저는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예전 모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서아가 입었던 코트, 머리 모양, 체형까지. 블랙박스 속 영상과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서아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 서아가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날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났어요. 서아도 갑자기 물을 마신다며 부엌으로 피하더라고요.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눈빛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셋이 같이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남편은 가운데 앉아 있었고 서아와 저는 양옆에 있었죠.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아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그제야 그 미묘한 거리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쪽엔 몸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서아 쪽엔 아주 살짝 기대고 있었어요.
설마 그때부터였나? 아니, 어쩌면 더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부부가 육아 때문에 지쳐가던 시기, 제가 복직 준비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던 시점. 그 즈음부터 서아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요즘 괜찮아? 많이 피곤하지? 도현 씨는 잘해줘? 애 키우느라 너도 힘들겠다. 내가 남자였으면 매일 꽃 사줬겠다. 그땐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왜 굳이 남편 이름을 꺼냈을까? 왜 굳이 내가 남자였으면이란 말을 했을까?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녀의 말투, 타이밍, 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심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열등감이 있었다고 해도 친구의 남편이잖아요. 저는 서아랑 15년을 알고 지냈어요.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울고 웃고 서로의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냈던 사이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라고 믿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옆에 누워 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숨 쉬는 소리조차 미웠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나와 아이는 뭘 하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안 자?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같이 게임 해줬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이만은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블랙박스 속 그 여자가 서아라는 확신은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정면으로 그들에게 들이밀 만한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말장난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회식 있어. 늦을 듯. 문장 끝에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예전엔 그런 거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유난히 말끝마다 웃는 얼굴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무렵부터 건물 입구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남편이 나오는 걸 봤고 그 뒤를 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서아였어요. 하루는 회사 건물 앞에서 남편과 서아가 함께 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거리를 두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움직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류가 있었어요. 커피를 사서 나눠 마시고 잠시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 장면.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진짜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더 보고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전날 늦게 들어왔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잤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애 키우랴 복직 준비하랴. 그 말이 너무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속으로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어요. 그 입으로 그런 말이 나와? 하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방에서 나왔고 저는 평소처럼 얼른 세수하자 하며 웃었어요. 아이 앞에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울컥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유진아.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 회식도 많고 야근도 많아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살짝 굳더라고요. 그래, 걔가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더라. 네, 근데 너무 자주 늦게 들어와서 좀 걱정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혹시 그 여자 내 대학 친구 아니었니?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아니, 그냥 예전에 도현이가 무심코 그런 말 한 적 있어서. 근데 그냥 넘어간 거긴 한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가? 나만 몰랐던 거야? 그 말투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말투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그리고 서아는 둘이서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뺨을 타고 주르륵 떨어지는 그 눈물. 그런 제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 처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딱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이걸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외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배신했고 친구를 배신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 그래서 저는 남편의 지갑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적힌 영수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호텔, 레스토랑, 고급 카페, 마사지 숍 같은 곳이었어요. 야근이라더니 이런 데 갔었구나. 하나하나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노트북에도 몰래 접속했어요. 메일함, 브라우저 기록, 캘린더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서하의 이름이 저장된 캘린더 일정을 발견했어요. 서하 미팅, 오후 2시 삼성동 파리바게트 옆 카페. 이게 무슨 미팅이지? 남편은 기획팀이고 서하는 프리랜서 육아 크리에이터인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메모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흘리지 않고 차곡차곡 증거를 쌓기로. 그리고 이 일이 진짜였다는 걸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만들기로.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달라졌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눈물. 이제 그만이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남편이 회식한다는 날은 일부러 차 블랙박스를 통째로 백업해뒀어요. 폰을 꺼놓는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히 몇 시에 귀가하는지 앞뒤 상황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백업도 확인했죠. 다행히 연결되어 있던 PC 카카오톡에 자동 로그인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익명에 저장 안 된 번호들과의 대화가 수두룩했어요. 그중 한 명. 말투, 이모티콘, 보내는 시간대. 딱 봐도 서하였어요. 오늘도 짜증났지? 나랑 있을 땐 그냥 웃기만 해. 너 없으면 진짜 못 버텨. 오늘 입은 셔츠 진짜 잘 어울렸어. 내가 고른 거라 그런가?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나눴는지는 굳이 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제야 예전에 남편이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서아랑은 연락 잘 안 해. 너랑 친구니까 괜히 어색해서. 거짓말이었죠. 그들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아주 사적인 감정이 오가는 사이였어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위자료 법적 대응.
그동안은 멀게만 느껴졌던 단어들이 이젠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저는 법률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아이 등교시키고 모자 눌러 쓰고 혼자 조용히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로펌으로 갔어요. 상담실에서 마주한 변호사는 침착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조용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수집하신 자료가 상당히 체계적이시네요. 블랙박스 메시지 캡처 카드 내역. 여기에 상대 여성이 지인이라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 한켠이 시렸어요. 친구한테 소송을 건다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상처지만 그걸 가만히 넘기면 2번 상처받는 겁니다. 그 말이 꽂혔어요. 2번 상처받지 않으려면 행동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서하가 함께 찍은 예전 사진들, 함께 했던 모임 사진, 문자 내역, 영수증.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다시 살폈어요. 서랍, 쓰레기통, 빨래통까지요. 서랍 안에는 이상한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오피스텔 분양 상담 강서아. 직접 만든 개인 명함이었죠. 그녀가 요즘 SNS 외에도 부동산 컨설팅을 시작했다고는 들었는데 남편이 왜 그걸 갖고 있었을까요? 또 하나. 남편 바지 뒷주머니에서 나온 영화 티켓. 1인 관람이었지만 좌석 번호는 2자리였어요. 저와는 영화 본 적이 없는 날짜였고요.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젠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모든 걸 차분하게 정리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정법률 상담소에도 예약을 넣었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애잖아? 응, 방금 잠들었어. 고생했네.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푹 쉬어. 그리고 그가 방에 들어가자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어요. 서하가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이 백업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얼굴 못 봐서 아쉽네. 다음 주는 우리 시간 맞춰서 호텔 예약해놨어. 내가 보고 싶으면 이 사진 봐. 사진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속옷 차림의 거울 셀카. 서하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무감각한 감정.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이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서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배신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당했을 때 더 깊고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지 내 2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연락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제 번호를 저장하고 있었고 가끔 안부 인사를 건네던 사이였으니까요.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 좋지. 요즘 너 생각나더라. 다음 날 오후 압구정 로데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하는 여전히 깔끔하게 꾸민 모습이었어요. 핑크빛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손톱 끝까지 정돈된 네일.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었어요. 그녀는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얼굴 좋아 보인다. 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차라리 대놓고 비웃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알고 있어. 서하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살짝 흔들렸고 눈을 피하더라고요. 뭘? 내가 내 남편이랑 어떤 사이인지. 그 말에 서하는 천천히 시선을 내게로 돌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말하네. 그녀는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언제 알았어? 확실해진 건 얼마 안 됐어. 근데 느낌은 예전부터 있었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웃고 떠들었고 이상하게 그 소리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어? 그제야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넌 가진 게 너무 많았어, 유진아. 그 말이 뭐랄까. 심장을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이도 안정된 직장도. 넌 늘 뭔가를 갖고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서하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 솔직히 내 남편이 나한테 말 걸어왔을 때 좀 기뻤어. 나도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구나. 그게 위로가 됐거든.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듯한 말투로. 그럼 넌 내가 한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해?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잘못됐지. 근데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후회도 사과도 아니었어요. 그저 현실을 인정하는 체념 같은 말투.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 돌이킬 수 없어. 근데 책임은 져야겠지. 서하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은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나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 순간 서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지금 이거 다 녹음한 거야? 응. 너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말없이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기보단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 그동안 참고 속고 견뎠던 거구나.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 알릴게. 유진아, 잠깐만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너랑 나 사이에 그냥은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어요. 걸어 나오는 내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단 하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 카페에서 서하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후련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야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모르고 당하고 속고. 근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하던 증거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메일 캡처 모두 이름 붙여 폴더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제출했고 같은 날 상간자 소송도 함께 접수했어요. 담당 변호사가 말했어요.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회유하려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일절 대응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회사에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윤리 규정이 엄격한 곳이었어요. 특히 직장 내 외도나 사내 커넥션 관련 문제에 예민했죠. 남편이랑 서하가 사내 커피숍, 사내 복지몰, 법인카드까지 엮여 있다는 증거를
정리해서 윤리 경영실에 제보 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팩트만 정리된 자료였고 누가 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무 일 없는 척.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이 집에 오면 웃으며 맞이했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모든 판이 바뀌고 있었죠. 이틀 후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말했어요. 오늘 윤리실에서 미팅 잡혔어. 우리 팀 내에서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더라. 그 말에 순간 고개가 끄덕여졌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작됐구나. 뭔 일인데? 글쎄 누가 우리 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지고 문제 삼았나 봐. 작년 11월 거까지 다 까보겠대.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손댄 흔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도현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혼자 맥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고 샤워하면서도 물소리가 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이를 재우고 식탁을 닦고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혼 소장이 도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날 아침 도현은 편지 봉투를 들고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참을 뜯지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봉투를 열었고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너 진심이야? 응. 아주 진심이야.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놀람도 분노도 아닌 그냥 낯선 사람처럼 저를 보는 표정. 그리고 몇 초 후에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는데? 나 모른 척하고 내가 외도하는 거 눈 감아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줘야 했어? 그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고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더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참을 만큼 참았고 확인할 만큼 확인했고 준비할 만큼 준비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중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리고 남은 건 아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그 고민뿐이었어요. 10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빠를 아직 좋아하는 나이. 아빠 오늘 언제 와? 아빠는 왜 맨날 늦어?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전쟁터 한가운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뭐부터 꺼내야 할까? 그러다 어느 저녁 서준이랑 단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먼저 묻더라고요. 엄마, 요즘 아빠 왜 자주 안 보여? 응, 아빠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민망했어요. 그 흔한 핑계조차 이젠 아이 앞에서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근처 한강공원에 갔어요.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사람들 웃음소리 들리고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어색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준아, 엄마가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려고. 응? 아빠랑 엄마가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거야.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빠는 잠시 집에서 떨어져 지내게 될 거야. 왜? 그 짧은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서로 많이 상처를 주고받았어.
그래서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야. 아빠도 그럴 거고. 서준이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 말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랑 사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언제 다시 와? 그 질문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순간이구나.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아빠랑은 앞으로도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같이 사는 일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나는 아빠 안 좋아해야 돼? 그 질문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서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엄마가 싫어하라고 할 수는 없어. 다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선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작은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이 아이 하나만 지키면 돼. 그게 제 모든 다짐의 중심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 차가 보였어요. 문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들어오던 문이었는데 이젠 그가 나가는 문이 됐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구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에게 법원으로부터 정식 이혼 조정 일정 통보가 전달됐고 서아 역시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를 받았어요. 둘 다 예상 못했다는 듯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정도로 해놓고 설마 끝까지 모르쇠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서아는 연락을 해왔어요. 한밤중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유진아, 나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냐?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뭘 약속했는데? 그냥 서로 인생 망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내 인생은 내가 먼저 망가뜨렸어. 그 한마디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 익명 제보와 추가 내부 감찰을 통해 남편이 부적절한 만남과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확인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도현은 팀장직에서 해임됐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어요. 향후 2년간 승진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후배, 동기, 상사까지 모두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말이 거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핸드폰만 보다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럴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서아는 더 빠르게 무너졌어요. SNS에선 협찬사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육아 콘텐츠 관련 업체들도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남의 가정 뺏고 웃고 있을 수 있나? 가식적인 일상 브이로그 보고 있었네. 그녀는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걸 보며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요? 솔직히 속이 후련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받아야 할 자리를 되찾은 거예요. 이혼 조정은 길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와 서류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도현 측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 없이 양육권은 저에게, 재산 분할은 6대 4로 정리됐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 법적으로 인정된 배신의 대가였습니다. 서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은 조정 없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녀는 처음엔 합의금 500만 원 제안했는데 변호사 통해서 통보했죠. 피해자의 상처를 금액으로 흥정하지 마세요. 서아도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조용히 차분히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유진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요. 가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너졌고요. 가족이면 그렇게 못해. 가족이면 그렇게 안 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질끈 깨물었어요. 그 모습이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남은 건 그림자조차 내 삶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자주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혼 서류 접수 전엔 제가 하는 말에 무심하게 대답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서준이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을까?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외식하자.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문자로 날아왔어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어요. 감정을 섞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눈물도 내 감정을 흔들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더라고요. 벨도 누르지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아이랑 저는 거실에 있었고 그 모습이 인터폰에 잡혔어요. 서준이 묻더라고요. 아빠 다 열어줄까? 아니,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엄마 아빠 울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지켜야 해. 남편은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조용히 돌아갔어요.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어요. 서아랑 연락 끊었어. 너무 늦은 거 알아. 근데 나 진심이야. 너랑 애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심.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심은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겨우 꺼내는 핑계였어요. 진짜 진심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서아도 연락이 왔었어요. 나 진짜 반성 중이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그 말엔 아무 감정도 안 생겼어요. 어떤 미안함도 원망도. 그냥 텅 빈 말 같았어요. 서아의 번호는 그날 차단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번호도 문자 수십만 열어두고 전화는 차단했어요. 필요한 건 서류로만 남기고 더는 그 어떤 감정 교류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나는 또 무너지게 될 거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법원에서 나와서 하늘을 봤어요. 흐리진 않았지만 맑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복잡한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서준이와 마주 앉아 간단하게 축하 파티를 했어요. 피자를 시키고 콜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시작하는 날이야. 아이도 웃었어요. 이제 엄마랑 둘이야? 응. 엄마랑 서준이 둘이서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먹먹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한 집에 살았고 같은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미래를 부숴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 잔해 위에 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걸 쌓아갈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SNS를 통해 내 일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올리는 커피 사진, 아이와 산책한 풍경, 복직 준비하며 책 읽는 사진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침묵의 복수였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저는 회계사 사무소에 복직했어요. 처음엔 긴장됐어요. 몇 년 만에 복귀였고 아이랑 둘이 지내야 하니까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그 걱정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숫자와 문서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감각. 그게 제일 컸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서준이는 생각보다 훨씬 잘 따라와 줬어요. 학원 끝나면 사무실 근처 독서실로 오고 퇴근 시간 맞춰 같이 집에 가고 사무실에서 같이 컵라면을 먹기도 했어요. 엄마, 나 이런 거 먹는 거 좋다. 우리 둘만의 비밀 같아.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이따금씩 후배들한테 소문으로 들었어요. 출근은 하지만 말도 거의 없고 회의 때도 무기력한 눈빛. 한때 사내에서 인정받던 팀장이 이제는 조용한 존재가 됐다더군요.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 SNS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친구 계정 통해서 몰래 본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제가 올린 커피 사진, 아이랑 셀카, 퇴근길에 찍은 야경, 책상 위 수첩 하나. 그 사람은 아마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들어올 수 없는 세계가 됐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조금은 신경이 쓰였어요. 내 삶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 나쁜 일이구나 싶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조차 아무 의미 없어졌어요. 그건 그냥 혼자 멈춰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속 살아가고 있었고요. 복직 3개월 차엔 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칭찬해줬어요. 유진 씨, 감이 여전하네. 휴직 기간 길어서 걱정했는데 전혀 티 안 나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은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버틸 일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동료들이랑도 편하게 웃고 가끔 점심시간에 맛집도 다녀요. 서준이도 학원 선생님한테 요즘 엄마가 밝아졌어요.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여전히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는 못해요. 가끔은 꿈에서 그날의 대화가 떠오르고 서하의 얼굴이 스쳐가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나는 그 모든 걸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남편은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후회라는 감정으로.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잃었는지 완전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제겐 가장 큰 복수였어요. 내가 회복하는 동안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 내가 웃는 동안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걸 그 사람은 이제서야 알겠죠. 요즘 종종 혼자 카페에 앉아 지난날의 저를 떠올려요.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밤, 카페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시간들,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던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전 남편이었고 내용은 딱 한 줄. 혹시 우리 다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잠시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들, 눈빛, 침묵, 거짓, 배신.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전 남편의 메시지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가 다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 물음 하나에 담긴 무책임함이 한숨보다 더 무거웠어요. 친구. 그건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렸던 말이잖아요. 시간이 흘렀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계속 살아갔어요. 일하고 아이 키우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 호텔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저는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갔어요. 딱히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당당하게 느끼고 싶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연회장에서 동창들과 인사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봤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온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오랜만이다. 응. 이런 데서 보게 될 줄 몰랐네. 그러게.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갔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말했어요. 요즘 SNS 보면서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또 말했어요. 너는 참 변한 게 없구나.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고마워. 무너지지 않으려고 오래 버텼거든. 그는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인데 우리 다시 친구처럼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너는 지금 내가 아니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떴어요. 걷는 동안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 이제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삶에서 없어도 되는 페이지가 됐어요. 지워지진 않겠지만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그 페이지엔 이 문장을 적어두고 싶었어요. 모든 복수는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